네, 반갑습니다. 개인정보 비식별화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개인정보 비식별화가 이슈가 되고 그동안 많은 매체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이미 다 숙지하고 계실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가명 처리 가이드라인이나 혹은 그 결함 및 반출 등에 관한 고시 이런 관련 컴플라이언스 내용들은 이미 포털에 많이 게시가 되고 있고 관련 내용들은 다 거기서 다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거기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들이 상당수가 존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시스템 구축이나 운영 단계에서 거기에 고시에 나와 있는 내용이나 가이드라인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 해결하기에는 부족한 부분들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고 그런 부분들이 어떤 부분인지 오늘 이 자리에서 좀 설명을 드리는 자리를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파수에서 솔루션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는 최필준 수석이라고 합니다. 네, 그럼 먼저 그 개인정보 비식별 처리 관련 법제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 비식별은 뭐 다들 잘 아시겠지만 데이터 3법 개정에 따라서 진행이 되고 있는 내용들이죠. 그래서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등에 따른 그 데이터 3법 개정에 따라서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가명 처리하여서 통계적인 목적이나 연구적인 목적, 기록 보존의 목적으로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근간이 되는 법률이 개정이 되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 개인정보 비식별 시스템을 도입을 하실 때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으십니다. 그 질문들의 내용은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이 비식별 시스템을 도입을 하게 되면 그 해당 시스템의 보안 수준은 어떻게 가져가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개인정보 비식별 시스템도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 수준으로 관리해야 되느냐에 대한 질문들이 좀 많으시긴 한데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에 보면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이란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등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한 시스템입니다. 개인정보 비식별 시스템을 의미하는 거고요. 그러면 개인정보 비식별 시스템은 결국은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이기 때문에 개인정보의 기술적, 관리적 확보 조치 기준을 따라야 하고 관련 수준으로 보안을 유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뭐 여기서는 세 가지만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접근 통제입니다. 접근 통제는 개인정보 비식별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사용자를 IP나 ID나 관련 권한들을 관리를 해서 인가받지 않은 사용자에 대한 접근을 제한해야 된다는 것이 첫 번째이고요. 두 번째는 개인정보 비식별 시스템에 접속한 기록 그리고 비식별 작업을 수행한 기록 이런 기록들에 대해서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모니터링을 하셔야 되는 부분 그리고 관련 기록들은 최소 1년 이상 보관을 하셔야 합니다. 그게 이제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에서의 보안 기준이고 개인정보 비식별 시스템 또한 이 기준을 따라야 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개인정보의 암호화입니다. 아무리 강조도 지나치지 않죠. 개인정보 비식별 시스템으로 등록되는 대용량의 개인정보 데이터들은 반드시 암호화해서 송수신하는 과정들을 거쳐야 하고요. 네, 그런 그 암호화되어서 데이터 송수신되는 데이터들의 안정성을 보장하셔야 합니다. 나머지 다른 내용들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관련 내용들은 그 개보의 고시의 기술적 관리적 확보 조치 기준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가명 처리를 위한 절차 부분인데요. 가명 처리를 위한 절차는 가명 처리를 해서 내부적으로 활용을 하시거나 혹은 제3자에게 제공하시거나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러면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느냐? 내부적으로 활용할 때 다르고 외부적으로 제공할 때도 절차가 다른 것이냐에 대한 질문들이 있으신데 절차는 동일합니다. 그 가명 처리 가이드라인에 보시면 크게 네 가지 절차들을 얘기하고 있고요. 첫 번째 절차는 사전 준비입니다. 그러니까 가명 처리 데이터를 어떤 데이터를 가명 처리할 것인가 그리고 그 가명 처리된 데이터들이 어떤 환경에서 활용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먼저 사전 정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가명 처리로 단계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럼 어떤 데이터를 가명 처리할 것이고 그리고 그 다음 그 데이터에 대해서 위험도 측정이라고 하는 과정을 거치셔야 합니다. 위험도 측정은 이 가명 처리한 데이터를 내부에서 활용할 것이냐 외부로 제공할 것이냐 그러면 그 제공받는 기관에서는 이 처리된 가명 정보에 대해서 기술적인 보호 수준은 어떠한가 또한 이 가명 처리된 데이터의 제식별 위험도는 어떠한가 이런 부분들을 가명 처리 대상이 되는 데이터에 대해서 측정을 하셔야 되고요. 그 측정에 따라서 가명 처리 수준을 정의하고 그 수준에 따른 가명 처리를 실제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이게 법에서 얘기하는 절차이고요. 관련 절차들은 준수를 하셔야 하고 이렇게 가명 처리된 데이터들은
이제 개인정보 데이터가 가명처리 데이터로 이제 바뀌었겠죠. 그 데이터들은 적정성 검토라고 하는 단계를 거쳐서 이 가명처리 데이터가 적절하게 가명처리가 잘 되었는가, 혹은 이 가명처리 데이터를 수신하고자 하는 내부 부서나 혹은 외부자가 그 가명 정보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기술적인 조치가 이루어져 있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만일에 그렇다라고 하면 데이터를 반출해서 정상적으로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그 절차 4가지 절차들이 있고요. 네, 그리고 다음은 그 지난달에 가명 정보의 결합 및 반출 고시 내용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 개정이 된 내용들에 대해서 좀 짧게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장표를 좀 준비를 했고요. 한 6개 정도의 6개 정도의 내용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결합 전문기관의 지정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는 부분입니다. 결합 전문기관을 신청하시고자 하는 기관들이 있으시겠죠. 그럼 기존에는 우리 기관이 결합 전문기관이 되고 싶다라고 하면 사람도 준비하셔야 되고 설비도 준비하셔야 되고 제품도 사셔야 되고 뭐 제도도 만드셔야 되고 여러 가지 하십니다. 그렇게 준비를 하시고 결합 전문기관 지정 신청서를 접수하셔서 이제 심사를 받고 신청을 받으시게 되는데, 너무 불투명하고 준비하는 과정도 복잡합니다. 그래서 예측 가능성을 제고한다는 부분은 그런 과정들을 계획서를 먼저 만드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기관이 인력을 이렇게 준비할 것이고 설비는, 장비는, 제품은 이렇게 준비를 할 건데, 그러면 우리 기관이 결합 전문기관으로 신청했을 때 승인될 수 있겠는가 하는 부분들을 먼저 사전 타진해 볼 수 있는 거죠. 그게 예측 가능성이 첫 번째고요. 이게 고시에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결합률에 대한 확인 규정입니다. 물론 기존에도 있던 내용이긴 한데요. 결합을 실제 진행하기 전에 A 기관과 B 기관이 2개의 데이터를 결합을 하시게 될 때 실제 결합을 진행하기 전에 결합률이라고 하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키로 일반적으로 확인하고 있는데, 결합률을 보고 결합률이 어느 정도 수준으로 나오면 그때 실제 결합을 진행하는 겁니다. 그 절차들이 좀 정비가 되었고요. 세 번째는 그 결합 대상 정보의 추출 절차를 도입을 했습니다. 결합 정보의 추출 절차는 결합되는 데이터들이 A 기관과 B 기관이 이제 대상 데이터들이 있겠죠.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 중에 100이면 100가지 레코드에 대해서 전부 다 결합이 되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결합이 되는 거는 70%, 50%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그 데이터에 대해서 결합이 되는 데이터들만 필터해서 뽑아서 결합을 진행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레코드를 10억 건을 전송해야 되는 부분들을 5억 건, 3억 건 정도로 줄여서 결합을 신청할 수 있는 그런 추출 절차들이 도입이 되었다는 부분이고요. 네 번째는 모의결합 제도입니다. 모의결합 제도는 가명정보 결합을 신청하는 기관들이 가명정보를 실제 진행하기 전에, 예를 들어서 제가 1억 건의 데이터를 결합을 해야 되면 1억 건 중에 예를 들어서 1000건만 뽑아서 결합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A 기관, B 기관이 각각 1000건씩만 뽑아서 먼저 결합을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결합 결과도 보고 그 결합 결과에 대해서 분석도 해보고, 그렇게 하고 나서 이 결합이 의미가 있겠다, 결합하고 난 데이터가 분석의 의미가 있다라고 하면 그 이후에 실제 결합을 진행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의 절차라고 하는 제도가 도입이 되었고요. 이런 모의 절차나 그 다음에 추출 절차, 이런 절차들은 실제 그 결합 전문 기관이 이 절차들에 대해서 수용이 가능한 그런 상황인지 먼저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예를 들어서 결합 전문 기관이 우리는 모의 절차 제도에 대해서 수용을 하고 있고 관련 부분에 기능이 구비되어 있으니 신청하셔도 됩니다라고 하시면 그때 진행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은 가명정보 반출 심사 규정이 좀 정비가 되었습니다. 반출 신청이나 반출 심사를 위해서 필요한 서류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명확해졌고요. 그리고 모의결합 같은 경우는 데이터의 반출이 불가능합니다. 모의결합이 끝나고 나서 끝난 데이터는 반출이 안 되고 분석은 전문기관에서 하셔야 되고, 전문기관에서 모의결합 분석이 끝나고 나면 그 결과물 데이터는 삭제를 하셔야 돼요. 그런 절차들이 좀 규정이 좀 명확해졌다라고 보시면 되고, 여섯 번째는 전문기관 지정 기준이 좀 개선이 되었습니다. 전문기관 지정이 되기 위해서는 인력이나 설비나 재정 요건들이나 이런 것들이 있죠.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다른 부분들은 훌륭한데 재정 요건이 조금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들을 조금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해준다든지 신청 기준을, 혹은 그 데이터 전문기관 같은 경우는 이미 관련된 시설이나 정비나 이런 부분들은 다 보유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절차를 간소화해서 결합 전문기관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해준다든지,
그리고 결합 전문기관이 기존에는 데이터를 결합하고 승인하고 반출하고 뭐 이런 크게 보면 절차들이 있었는데, 이제 결합 전문기관에서 그 결합 결과물에 대한 분석까지도 결합 전문기관에 진행할 수 있도록 그런 역할들도 좀 확대하는 그런 고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조금 요약해서 좀 설명을 드린 거고요. 결합 및 반출제도 고시 개정안을 보시면 조금 더 상세한 내용들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법 내용들은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시스템 내용으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앞선 이런 그 관련 가이드라인이나 법 내용들은 좀 설명을 드렸고, 이런 것들 기반으로 이제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는데, 구축하고 운영하고 이러다 보니까 실제 관련 가이드라인을 준수해서 모든 것이 다 해결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것들이 있었고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좀 설명하는 자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데이터 수집입니다. 데이터 수집은 어쨌든 개인정보를 가명 처리하거나 가명 정보를 결합 처리하거나 하게 되면 어쨌든 수집이라고 하는 과정은 필수적으로 필요하겠죠. 데이터를 수집하는 과정은 데이터베이스에서 연계해서 데이터를 수집하는 경우도 있고, 혹은 파일을 수동으로 업로드를 해서 수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데이터 결합 전문기관에 업로드되는 데이터들은 대부분 파일 형태로 업로드가 되겠죠. 그럴 때 그 파일에 대해서 이제 처리할 때에 대해서 있었던 내용들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데이터베이스에서 그 데이터를 CSV나 이런 파일 형태로 내보내기를 할 때 데이터베이스에서 딜리미터 값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콤마나 뭐 콜론이나 뭐 이하의 특수 문자들이 있겠죠. 그렇게 구분을 해서 데이터를 내보내고, 내보낸 CSV나 이런 데이터들이 비식별 시스템에서 결합 처리되거나 가명 처리되도록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가 그렇습니다. 근데 이렇게 콤마로 내보낸 경우를 보시면, 보시면 여기 그 이름 컬럼을 이제 내보낸 건데, 이름 컬럼에 다른 컬럼들은 다 사용자 이름이 한 명씩 들어가 있는데, 해당 레코드는 이름이 2명이 들어가 있죠. 그게 이름 2명이 하나의 컬럼에 들어가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사람 이름 사이에 콜론이 찍혀 있습니다. 콜론. 그러면 이거를 그 비식별 시스템에서 데이터를 그 로드를 해서 확인하게 되면 상단처럼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름에도 이름이 들어가 있고 생년월일에도 이름이 들어가 있게 되죠. 이렇게 단순하게 콤마로 구분해서 컬럼을 파싱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처리가 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름 컬럼을 마스킹 처리하고 생년월일은 예를 들어서 뒤에 그 하이픈 기준으로 뒷자리를 삭제한다라고 했을 때 얘는 기준에 맞지 않기 때문에 남아 있겠죠. 그러면 가명 처리한 결과 데이터에 이 데이터는 그냥 이름, 즉 식별되는 개인정보 그대로 남아 있게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뭐 이런 부분들을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아예 없지는 않습니다. 방법은 있는데 딜리미터 값을 지정을 해서 데이터를 내보내셔서 처리를 한다고 하면 이런 딜리미터 값을 이런 실제 그 데이터의 내용과 겹치지 않는 특수 문자로 벨 문자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치환을 하셔서 내보내기를 하시면 데이터 처리하실 때 도움이 좀 되실 것 같고요. 네, 다음 데이터 수집에서 또 문제가 되었던 부분은 첫 번째는 대용량 데이터를 어쨌든 비식별 시스템으로 등록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암호화 과정이라고 하는 부분은 필수적으로 포함이 되어야 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 기준으로 보호 조치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데이터는 반드시 암호화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 데이터에 개인정보가 있는지, 무결성, 문자셋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검사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 원천 데이터에서 그 비식별 시스템으로 전송되는 데이터들은 대부분 대용량의 데이터들입니다. 작게는 100기가, 많게는 테라 단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데이터가 전송되는 과정에서 데이터 네트워크 오류로 데이터가 전송이 끊어지거나 하게 되면 이어보내기가 가능해야 될 거고요. 분할 전송, 압축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대용량 데이터가 전송되는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상황들에 대비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구비가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구축하시기 전에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다음은 이제 데이터가 수집이 되었으니까 수집된 데이터들에 대해서 비식별 처리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비식별 처리는 좌측에 보이는 부분은 그 가명 처리 가이드라인에 나오는 비식별 처리 기법들에 대한 설명이고요. 우측은 실제 현업에서 담당자분들이 쓰시는 방법들입니다. 물론 가명 처리 가이드라인에 나오는 기준들은 반드시 솔루션에서 제공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긴 해요. 하지만 실제 가명 처리 가이드라인에 나오는 이런 내용들을 그대로 실제 현업에서 사용하시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비식별 시스템을 도입하시기 전에
실제 데이터 처리 부서에서는 데이터를 자체적으로 가명 처리를 해서 이미 활용하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이런 사례들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사람 이름이 흔히 세 글자긴 하지만 두 글자도 있고 네 글자도 있죠. 그리고 성과 이름을 띄어 쓰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이름이 영문으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영문 사이에 띄어쓰기가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네, 이렇게 그 데이터들의 내용들이 천차만별입니다. 그러면 이런 내용들에 따라서 구분해서 다 처리를 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데이터의 마스킹, 삭제, 구분자 분리, 범주화, 이런 내용들은 당연히 기본으로 다 해야 되는 것들이고, 예를 들면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데이터 변환입니다. 데이터 변환은 보통은 가명 처리라고 하면 주소면 주소 뒤에 동 뒤에 번지 수를 지우거나, 다음 이메일이라고 하면 이메일의 아이디의 뒷부분을 지우거나 마스킹 처리하거나, 전화번호는 뒤에 전화번호를 삭제하거나 이런 식으로 보통은 가명 처리를 하는데, 이렇게 임의 주소로 바꿔서 데이터의 형태는 그대로 유지를 하는 겁니다. 전화번호 숫자들은 그대로 보여지지만, 하지만 이것들을 난수 처리해서 실제 존재하지 않는 전화번호로 만들고 실제 존재하지 않는 이메일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메일 형태는 갖추었지만 실제 존재하지 않는 이메일인 겁니다. 전화번호이고. 그런 식으로 가명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컬럼 값을 연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숫자로 된 컬럼의 내용을 일괄적으로 곱하기 3을 하고 나누기 2를 한다든지, 일괄적으로 다 퍼센트를 적용한다든지, 다양한 방식으로 이미 실무진에서는 가명 처리 기법들을 스스로 공부를 하셔서 처리하고 계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들이 비식별 시스템을 도입을 하셨으면 여기서 사용하고 있는 내용들이 비식별 시스템에서 적용할 수 있는가, 수용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확인해야겠죠. 이미 내부에서 쓰고 있는 방법인데 그게 시스템을 도입해서 좀 편리하자고 쓰고자 하는 건데 시스템에서 도입이 안 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챙기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다음 비식별 처리에서는 비정형 등록 정보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만났던 여러 가지 사례 중에 하나인데요. 이름이나 생년월일, 나이, 전화번호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흔히. 그러면 이제 그 마스킹 처리하거나 삭제하거나 범주화하거나 이렇게 가명 처리하기는 수월하죠. 하지만 상담 메모 이런 그 데이터들도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 데이터에. 이런 내용들은 뭐냐면 대부분 이제 그 상담원 분들이 고객이랑 상담한 내용을 여기에 실제 그냥 써두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실제 개인정보가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대부분 이거는 그 내부적으로 엑셀이나 R이나 SAS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가명 처리한다고 하면 이런 부분들은 대부분 해결이 되시는데 이 부분들이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감사에서 지적을 받는 경우도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라고 하면 이렇게 텍스트 안에 존재하고 있는 개인정보, 민감정보에 대해서 검출을 하고 가명 처리를 해야겠죠. 그래서 정규식 기반으로 가명 처리를 해서 아래 보시는 것처럼 가명 처리된 데이터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런 기준들도 가져가셔야 되고, 시스템 구축을 하실 때 혹시나 우리 기관의 데이터들이 이렇게 생기지는 않았는지 이런 부분들을 먼저 확인을 해보시고, 그러면 데이터가 우리가 이렇게 생겼으니까 솔루션이 어디까지 지원해 줄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도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결합 처리입니다. 결합 처리는 결합 전문기관 기준으로 좀 설명을 드릴게요. 결합을 가장 많이 하니까. 결합 전문기관은 대부분 이제 결합 그 신청기관으로부터 데이터를 수집을 합니다. 대부분 파일 형태로 수집이 될 것이고, 파일 형태로 수집이 되고, 파일 형태로 그 서버에서 관리를 하고, 파일 기반으로 키 기반으로 이제 결합을 처리하는, 이렇게 하게 되면 큰 문제가 없죠. 결합은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솔루션에서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제조사의 특성에 따라서 조금 다른 부분이기도 한데, 파일 기반으로 결합을 하는 경우가 있고 데이터베이스로 결합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파일로 수집을 했고 그 부분을 파일로 결합하는 건 크게 문제가 될 부분은 아닙니다. 하지만 파일로 수집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결합이 데이터베이스 기반으로 이루어진다면 그 부분은 좀 고민을 해보실 부분들이 존재를 합니다. 파일로 수집한 데이터가 1기가, 2기가짜리 작은 데이터다라고 하면 큰 문제가 안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100기가, 200기가짜리 대용량의 데이터라고 하면 이렇게 파일로 된 데이터들을 데이터베이스에서 결합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로 업로드를 하시고 데이터를 변환을 하셔야겠죠. 100기가짜리, 200기가짜리 데이터니까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걸릴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이제 오라클이나 이런 RDB로 결합을 하시게 될 텐데, 오라클 텐지 같은 경우는 오라클에서 제공하는 컬럼의 개수가 1000개 정도로 제약이 있습니다. 근데 결합을 하게 될 때 결합 700개, 700개를 결합한다고 하면 1400개가 되겠죠. 그러면 실제
RDB에서는 결합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놓치시고 솔루션을 도입을 하시고 결합을 한 번도 못 해본 고객도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사전에 솔루션들에 대해서 이런 특성들이 있는지 어떤 방식으로 결합을 하는지에 대해서도 좀 확인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고요. 다음은 이제 결합 처리할 때 그 서버 리소스 사용 측면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결합은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서버의 메모리 리소스를 활용을 해서 결합 처리를 합니다. 결합 대상이 되는 한쪽의 데이터를 메모리에 올려서 빠른 속도로 이제 결합 처리를 하게 되죠. 그러면 이렇게 결합 대상이 되는 데이터가 메모리에 올라갈 때 해당 이 서버의 메모리가 128기가고 결합 대상이 되는 데이터가 300기가다라고 하면 300기가를 그대로 메모리에 다 실으면 서버가 다운돼 버리겠죠. 네, 이런 경우 많이 봤고요. 그래서 반드시 서버에 메모리를 체킹을 하는 로직이 있어야 하고 서버에 존재하는 메모리를 체킹을 하고 그러면 결합 대상이 되는 메모리가 300기가니까 최소 3번 이상의 회전은 있어야 한다. 3번 이상의 사이클이 돌고 한 사이클이 끝날 때마다 메모리를 반환하는 그런 절차들이 시스템에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야 서버도 다운되지 않고 결합도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절차들을 가져가실 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디스크 라이트 속도입니다. 디스크 라이트 속도를 좀 설명드려야 될 것 같은데 가명 처리를 하건 결합 처리를 하건 어쨌든 가명 처리된 데이터와 결합 처리된 데이터는 활용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반출이라고 하는 과정을 거쳐야 되죠. 그러면 원데이터를 반출하는 것이 아니고 원데이터는 그대로 두고 가명 처리된 데이터를 반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가명 처리된 데이터가 결국은 스토리지에 저장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가명 처리된 데이터가 예를 들어서 100기가라고 하면 100기가를 소프트웨어적으로는 최적화를 해서 최대한 빨리 처리한다고 하더라도 실제 100기가 되는 데이터가 디스크에 어쨌든 하나의 카피 형태로 저장이 돼야 되는 거죠. 100기가, 200기가가 저장되는 속도는 솔루션에서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라기보다는 하드웨어 자원에 상당히 의존적입니다. 예를 들면 일반적으로 그냥 HDD에 저장을 하면 저장 속도는 더 오래 걸릴 것이고 SSD에 저장을 하시면 저장 속도가 조금 더 빨라지겠죠. 그리고 그거를 싱글로 저장하는 방식이 아니고 레이드로 구성을 해서 분할 저장하는 구조를 가져간다면 결합 결과물 데이터가 저장되는 속도가 상당히 빨라질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하시면 우리가 처리해야 되는 데이터들이 대용량의 데이터이고 이 부분들에 대해서 신속한 서비스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 데이터가 저장되는 속도 또한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저장되는 속도에 SSD로 구성을 하시거나 레이드로 구성을 하셔서 분할 저장하셔서 속도를 좀 빠르게 가져가시면 그런 부분들이 고려가 되면 좀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러면 구축할 때 저희가 겪었던 내용들을 좀 요약해서 좀 설명드렸고 운영할 때 내용들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비식별 시스템 운영하실 때 저희가 겪었던 내용들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비식별을 그 전문가분들도 계세요. 도입하시는 기관들 보면. 하지만 비식별 업무를 처음 해보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면 처음 해보시는 분이 솔루션을 키고 데이터를 업로드를 해서 가명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전혀 감이 안 오시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러면 시스템의 도움을 좀 받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시스템에서 그 해당 데이터의 컬럼의 데이터의 분포나 그리고 컬럼의 속성, 그러니까 식별자이냐 민감 정보이냐 뭐 일반 정보냐들이 있겠죠. 그런 정보들 그리고 이 데이터가 어디에 활용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내용들을 종합해서 그 컬럼별로 가명 처리해야 되는 기법을 미숙련자분에게 추천해 드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 추천받은 기법대로 처리를 하시거나 그 추천받은 기법 중에 선택하시거나 그렇게 해서 기법을 추천해서 사용하실 수 있는 기능들도 요즘에 많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도 혹시나 그 미숙한 부분이 있으시다면 이런 부분들 고려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은 그 도입기관의 자체 비식별 정책 부분입니다. 앞서 짧게 설명 좀 드렸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비식별 시스템을 도입하시기 전에 이미 자체적으로 그 데이터 관리 부서에서 비식별을 처리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러면 좌측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이런 기준으로 이미 가명 처리해서 사용하고 계십니다. 솔직히 그 가명 처리라고 하는 기술은 어려운 기술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제 법에서 이제 가명 처리와 관련된 컴플라이언스 이슈들을 충족을 해야 되다 보니까 이제 솔루션이 필요하게 된 거고 실제 가명 처리라고 하는 기술은 어려운 기술은 아닙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데이터베이스나 SAS, R, 엑셀 등을 통해서 이미 가명 처리를 하고 계신 경우가 많이 있죠. 그렇게 대용량의 데이터가 아니라고 하면 그럼 이렇게 쓰고 있는 상황들이 있는데 이렇게 쓰고 있는 상황에서 솔루션을 도입을 하게 되면 여기에서 제공하는 기법들을 솔루션에서 어떻게 제공할 것인가 그리고 우리
그 솔루션을 도입하시기 전에 우리가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었고 이런 기법들이 있는데 솔루션에서 그대로 적용할 수 있어야겠죠. 그런 부분들 좀 확인하셔야 되고, 그리고 그 데이터들이 예를 들어 컬럼이 1000개, 2000개가 이렇게 되면 컬럼들을 하나하나 다 봐가면서 가명 처리를 A 컬럼은 뭐 B 컬럼은 뭐 이렇게 다 지정할 수 없습니다. 1000개, 2000개가 되면. 그러면 다 고르기도 애매하죠. 그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사전에 템플릿 형태로 정책들을 만들어 놓으실 수 있어요. 우리 기관에서 처리하는 데이터들은 뭐 예를 들어서 이름, 네임, 성명이라고 하는 속성 이름 컬럼들이 있으면 이거는 공통 구분을 이름으로 가져가고 얘는 무조건 마스킹. 주소, 어드레스, 뭐 ADD라고 돼 있으면 이거 무조건 주소라고 하는 공통 속성을 가져가고, 그리고 얘는 구분자 분리라고 하는 이렇게 사전에 그 메타라고 하는 데이터로 템플릿 형태로 만들어 놓을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냥 불러와서 쉽게 가명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네, 다음은 그 반복되는 비식별 처리 업무입니다. 이렇게 시스템을 도입을 하면 이제 좀 편리해졌죠. 사후 관리도 편리해졌고 가명 처리도 편리해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람이라는 동물이 편리하면 앉으면 눕고 싶은 거니까 조금 더 편리한 걸 계속 원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뭐 나쁜 의도는 아니고요. 데이터 수집, 그리고 데이터 수집된 데이터에 대해서 가명 처리된 결과에 대해서 특정 데이터베이스로 집어넣기,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하루에 반복적으로 동일하게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집하는 데이터베이스도 똑같고 가명 처리 기법 똑같고 그리고 집어넣는 데이터베이스 타겟도 똑같고, 이렇게 내용들이 똑같은 것들이 하루에 3번, 4번 주기적으로 반복해서 일어난다고 하면 그걸 굳이 사람이 접속해서 가명 처리하고 내보내게 하고 기다리고 이럴 필요 없겠죠. 그냥 이런 행위들을 일반적으로 스케줄링에 등록을 해놓으시면 됩니다. 스케줄링 등록을 해놓고 지정된 시간이 되면 해당 행위가 일어날 수 있도록 배치라고 하죠. 그런 작업들을 등록을 해놓고 그러면 배치를 등록한 사용자들은 시스템에서 잘 돌았나 돌지 않았나 정도만 하루에 한 번 정도 확인하시면 되는 거죠. 그 정도의 기능들도 있으니까 검토하실 때 좀 확인해 보시면 운영에 좀 도움이 되실 거고요. 다음은 이제 이 부분들은 시스템을 도입하고 나서 또 이런 이슈들이 한 번씩 생겨서 좀 말씀을 드리면, 대부분의 이제 기관들은 운영 시스템이 있고 운영 시스템에 적용되기 전에 뭔가 테스트하는 테스트 서버, 개발 서버가 있죠. 그러면 이 개발 서버에서는 특정 모듈을 개발을 하고 안정성 검증이나 결과를 확인을 하고 안정성 검증이 되면 특정 모듈을 운영 서버로 이렇게 옮깁니다. 그게 이제 일반적인 개발 프로세스죠. 그렇게 될 때 이런 그 운영 서버에 있는 데이터를 직접적으로 개인정보 데이터를 직접적으로 개발 환경으로 제공하지는 못하죠. 그러면 법규 위반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개발 환경에서 개발자들이 그냥 임의로 데이터를 조금 만들어서 쓰거나 아니면 가상의 데이터를 어디서 뭐 찾아와 가지고 쓰거나 해서 개발 쪽에서 그 개발을 한 결과물, 산출물, 통계 데이터 이런 부분들이 운영 환경과 상당히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제일 좋은 건 운영 서버에 있는 데이터를 개발 환경에서 그냥 그대로 쓰게 해주면 좋은데 그건 법규 위반이라서 못하는 부분들이 존재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중간에 이런 비식별 서버가 그 역할을 해줄 수 있습니다. 마스킹 처리하거나 데이터를 삭제하는 것이 아니고 데이터를 임의로 변경하는 기법을 적용하는 겁니다. 이름이 홍길동이면 홍길순으로 바꾼다든지, 이렇게 마스킹 처리하거나 삭제하지 않고 전화번호가 010-1234-5678이면 010-1234-4567 이런 식으로 실제 존재하지 않는 전화번호로 난수 처리를 한다든지 실제 존재하지 않는 주소로 바꿔버리고, 그렇게 해서 개인정보의 형태는 그대로 유지를 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인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개발 쪽에서도 결과물 데이터가 훨씬 더 직관적으로 보이겠죠. 아, 운영 서버에 올라가면 이렇게 데이터가 나오겠구나라고 하는 게 이미 개발 쪽에서 확인이 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한 니즈가 있으시고 그 역할 또한 비식별 시스템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필요하시면 이런 부분들도 고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그 데이터를 수집했고 수집한 데이터를 가명 처리하고 필요하면 결합 처리도 하고, 그리고 결합 처리가 끝나고 나면 이제 평가라고 하는 단계가 이루어집니다. 그럼 이제 평가라고 하는 단계가 끝나고 나면 이제 데이터를 반출하게 되는 건데, 이 평가에 대해서 그 실무진 분들이 상당히 고민들을 많이 하세요. 과연 누가 평가를 할 것이고, 그러면 그 다음에 그 평가는 어떤 기준으로 해야 되고 평가가 제대로 되었는지 어떻게 확인하느냐,
어떤 데이터를 줘야 그 평가위원이 좀 잘 평가를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좀 고민을 많이 하시는 건데 실제 이 평가자분들은 이 데이터에 대한 이해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으세요. 그래서 사실 데이터를 보더라도 뭔가 직관적으로 그 보시는 부분들이 실제 데이터를 다루는 실무진보다는 조금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러려면 이 평가자분에게 뭔가 직관적인 데이터를 제공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데이터 분포 분석 값을 제공을 해야 되는 거죠. 이 가명 처리된 데이터의 분포를 분석해서 시그마 값을 구하고 양극단치의 데이터가 존재하는가, 그러면 그 데이터가 무엇인가를 알려줘야 됩니다. 예를 들면 사람 키 데이터라고 하면 키가 뭐 2m 넘는 사람이 있으면 2m 넘는 사람이 여기에 포함되면 안 되겠죠. 그 극단치이기 때문에 2m 넘는 사람은 누구나 봐도 2m가 넘는지 알 수 있고 특정인이 지정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극단치들이 포함된 데이터는 아닌가. 그리고 가명 처리된 데이터에 대해서 컬럼별로 제식별 될 수 있는 위험도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들도 주면 좋겠죠. 예를 들어서 이름을 가명 처리를 했다고 했는데 제식별 될 수 있는 위험이 99%라고 떠 있어요. 그러니까 특정인으로 지정될 수 있는 확률이 99%라는 거죠. 그러면 가명 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라고 보시는 게 맞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데이터의 분포 분석이나 그다음에 제식별 위험 분석이나 이런 그 평가위원분들이 직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제공해 주시면 평가도 조금 수월하게 진행될 수 있고 평가 결과도 만족스럽게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평가 결과 만족스럽다라고 판정이 되면 데이터를 반출하셔서 가명 처리 그 보호 조치 수준을 유지하시면서 데이터를 안전하게 유지를 하시면 되는 거죠. 네, 지금까지 데이터 수집 그리고 비식별, 가명 처리, 결합, 반출, 평가 이런 부분들을 다 쭉 설명을 드렸고요. 네, 이상 그 개인정보 비식별 시스템 도입을 하실 때 점검하실 사항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